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타로 나왔습니다. 박 의원님이 이제 월요일 매주 월요일은 뵙는 분이니까 반가운데 어떻게 오늘 나오신 거예요? 대타로 나왔습니다. 대타로. 김준일 평론가가 조금 중요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와서. 박원석 의원님 혼자 하셔도 능히 다 감당 가능하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요즘에 왜 이렇게 좀 제가 그냥 농담조로 건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네요. 지금 민감한 때예요 지금. 네. 이동관 특보도 임명이 돼서 네. 아주 민감합니다. 뭐 또 장성철 소장께는 또 한 방이 있으니까요, 그죠? 제 한 방 있어요. 자, 바로 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죠. 자, 일단은 야권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언론단체에서도 절대 임명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그랬던 것처럼 이 임명의 메시지는 뭘까요, 박 의원님? 확실히 공영방송을 선보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동관 특보가 과거에 해보기도 했고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국정원 민주화인 사찰 관련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었고, 당시에 MB 정권 시절에 이 언론을 상대로 한 사찰과 또 뭐 인사 개입, 그다음에 편성 개입 이런 게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하면서 네. 청와대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일종의 자백을 했고, 당시에 청와대로부터 받았던 뭐 지시사항과 같은 문서 이런 것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동관 이제 홍보수석이 다 그걸 주도를 한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대통령 윤석열이 과거의 검사 윤석열 시절의 일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식의 이제 언론 장악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이른바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장악을 오히려 문제 삼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구실로, 그거를 빌미로 지금 똑같은 행태를 보이려고 하는 대통령의 거다. 생각이 바뀌었다. 네, 이러면 도대체 달라지는 게 뭔가 싶어서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게다가 이동관 수석은 또 그 밖에 논란도 있잖아요. 네. 지금 자녀 학폭 문제 이것도 완전히 뭐 다 소명이 된 건 아니고, 또 부인 인사청탁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거나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겠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자, 박 의원님께서는 이제 임명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장성철 소장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학폭 논란도 있는 거죠. 논란입니다. 의혹도 있고, 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이동관 특보의 행위에 대한 또 논란, 또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되면은 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걸림돌이 안 될까요? 일단 임명은 그대로 된다? 그럼요. 뭐 눈치 안 보는 분이니까 그냥 본인이 지명한 것은 국회 청문 절차는 아주 상당히 요식적인 행위다. 그냥 바로 임명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이동관 특보를 왜 임명하냐면요, 방송 환경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공영방송인 KBS나 MBC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장을 시켰고, 네. 그래서 이제 좌파 방송화를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해왔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동관 특보를 통해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또 국민의힘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억울하다고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복 심리와 원한은 있어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KBS 시사본부에 나오고 싶었는데 우리 좌파 패널들만 불러주고 우파 패널은 네. 안 부르고 이러한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건 무효다라는 판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국민의힘 쪽에서 보수파 진영에서 잘못됐어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한 거 잘못됐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줬는데 똑같이 우리 진영 방송 만들 거야라는 생각이라면 이거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끝으로 염원했던 거랑은 반대 방향으로 지금 국정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는데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검찰에서 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어떻게 수사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청문회가 상당히 요식적인 행위는 되겠지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국민들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정말 부적절해요. 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만 만들어도 성공적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참 민주당에서 또 인사청문회가 되면은 노리고 있는 검증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녀 학교 폭력 논란입니다.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 교권 보호 관련된 부분도 부각되면서 갑질 악성 민원 학부모였던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이제 민주당의 논평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여론을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 철회돼야 된다. 여론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이 될까요? 이게 벌써 이제 하마평이 나온 지 2달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2달 동안 특히 이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제기가 됐고 또 그로 인해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정부 여당 쪽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소명까지는 안 됐지만 여론의 반응이 좀 무뎌진 건 맞아요. 일종의 물타기를 한 거죠. 2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논란이 남는 대목은 이동관 이 후보자가 당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대목입니다. 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뭐 담임 교사 내지는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는 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데 당시 하나고 이사장이었던 하나금융지주 김승희 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전학을 가긴 갈 텐데 그 전학 시점을 불이익이 없도록 좀 미뤄달라. 시험을 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아주 구체적인 정탁을 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의 배경이나 뭐 지위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부적절한 일종의 외압이나 청탁이 있지 않았느냐. 그게 받아들여졌든 아니든 간에. 네, 자녀 학교 폭력을 둘러싼 그런 점은 논란의 그 대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미 여론에서 좀 무뎌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보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지난 2달 동안 이걸로 인해 시끄러웠지만 이른바 이제 뭐 결정적인 무엇이라는 게 없다. 확인이 안 됐고 오히려 당시에 피해자가 그 우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 화해하고 잘 지낸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온 피해자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그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낙마 사유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클리어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명이 된 건 아니다. 여전히 부적절한 외압과 영향력 행사 여부는 논란거리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찜찜하고 부적절한데 스모킹 건은 아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이제 제기되는 것이 장 소장님. 네. 이 후보자 부인을 대상으로 인사청탁 시도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2009년과 10년 관련된 일인데 봉투를 보니까 이런 일종의 그 뭐라 그러냐 선물 봉투 같은 그런 쇼핑백에 백에 봉투 백에 쇼핑백에 돈이 담겨져 있었는데 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돌려줬다. 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동관 후보자는 민정수석실, 그렇죠. 이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이야기를 했다. 네. 나는 이거 문제가 안 된다. 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기까지 해명을 했죠. 이동관 특보는 YTN 보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로 끝났으면은 그래 이동관 후보자의 말이 맞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찜찜한 게 있어요. 2달 뒤에 2010년 3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보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는 인사청탁 사건의 당사자 A 씨가 네. 회장을 맡은 신도의 주체로 G20 정상회의 당시 이명박 정권 때 상당히 중점을 들여가지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잖아요. 네. 그 정상회의 성공을 개최를 기원하는 대규모 불교 행사가 열립니다. 거기에 A 씨가 왼쪽에 웨 씨가 가운데 앉아 있으면 왼쪽에는 당시 박재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오른쪽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유력 인사들이네요. 네. 그래서 당시 유인촌 장관이 A 씨에게 특별히 감사한 말씀도 전하고 이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청탁을 했다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한 행사에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갔다? 이것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청탁을 한 내용은 알려지기로는 인사청탁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경찰에서 뭐 조사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동관 특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 행사에 정부 관계자들이 대규모 몰려가서 참여했다. 그리고 A 씨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하는 얘기를 했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들어준 건 아니더라도 관련된 인물이 행사에 참석을 했고 거기에 고위 정부 인사들이 참가를 그렇죠. 했다는 것은 좀 더 좀 찜찜하다. 납득하기 힘들다. 아니 네. 쟁점은 이겁니다. 그 당시에 2천만 원 든 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판결문에도 실패한 로비라고 나오고 또 경찰에 아마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이 당시에 때문에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하지 않았던 걸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진짜 했는지 그 신고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동관 특보가 제대로 해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했는데 지금 장성철 소장이 설명했듯이 청와대 그런 고위 관계자들이 그 행사에 참여했다면 이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불법적인 로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최한 행사인데 그래서 혹시 신고를 안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그 신고했다는 해명이 허위 아니냐. 요게 이제 논란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예. 신고를 하면은 문건으로든 대통령 기록물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든지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남아있지 없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시 아마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간단하게라도 자체 조사를 했을 거고 그래서 그 문제 A 씨한테 부적절이라는 인물이라는 레테르를 붙였을 거예요. 근데 두 달 뒤에 그 사람이 주최한 행사에 문화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이 참여했다라는 건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민정수석실 신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쟁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성실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윽박지릅니다.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되기 전부터 이거 가지고 기사 잘못 쓰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이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아까 한입뉴스에서는 혹시 두 분 중에서 아시면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인사청탁을 시도했던 인물이 나중에 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혹시? 예, 수사 받았습니다. 네네네. 수사 받았고 뭐 재판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아하. 정부 관계자들한테 부적절한 뭐 금품을 주거나 이랬던 이유로 사법 처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고 그 네. 재판 판결문 중에 이 후보자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뭐 이력서도 내고 돈 2천만 원 전달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시도를 나오고. 했었다. 근데 그때 이제 취재가 들어가니까는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해명했다. 경찰에 가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하는데 돌려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민정수석실 신고를 한 건지 네. 언제 신고한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 기록 여부가. 네. 그러니까 이 후보자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인사청탁을 이제 아내가 받았다라는 거를 내가 아내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다. 이력서를 받았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후보자가 해당 인물을 만나 이야기 나눈 기억이 없다. 13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네. 그럼 뭐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보도한 회사에 정정 보도를 좀 요청을 하면 되는데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의혹 제기할 수는 있죠. 거기서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만약 언론사에서 근거 없이 또 보도를 한다면 그거는 악의적인 음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이거를 가지고 그냥 법적 조치할 거야. 계속 의혹이 제기되니까 좀 강하게 털어내기 위한 그런 뭐 대응이라고 봐도 될까요? 해명하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공직자들이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언론과 야당 인사들이 의혹 제기를 해요. 그때마다 너 법적 조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사안을. 그럼요. 너무 것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면은 날짜가 정해질 텐데 박 의원님, 네. 민주당은 지금 보이콧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이콧은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어차피 청문회를 해도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네. 야당이 반대도 대통령을 임명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더군다나 이제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 장악 전력이 너무 뚜렷한데 이분 놓고서 청문회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뭐 이런 주장이 일각에 있는데 실제 청문회를 보이콧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이콧 해봐야 뭐 남는 게 없어요. 민주당에.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임명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제기된 의혹들을 다시 한번 청문회장에서 조목조목 짚음으로 인해서 여론을 환기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도 해야지 청문회 보이콧하면 오히려 이동관 후보자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런데 아유, 네. 잠깐만요. 네. 그런데 어제 이 조금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중일 때 청와대에서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글을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시점도 그렇고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이동관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을 겨냥하면서 청와대 출신의 고민정, 윤영찬 의원 등 친문 정치인들을 좀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재직 시절에 청와대에서 금품과 관련된 비리, 부정비리 없었다? 기억을 좀 못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2020년 10월 달에 보면은요. 청와대 행정관, 옵티머스 주식 숨기고 6월까지 민정실에 근무 이런 기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피해액이 5천억인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2019년도 10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이모 변호사가 근무를 했어요. 그때 청와대 재직 기간 중에 자신의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 전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은폐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분이 그만뒀거든요. 그러다가 구속됐어요, 남편은. 네. 이런 사건이 있어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기 그러면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건 상당히 금액이 큰 사건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른 얘기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을 좀 바로잡아 드리고요. 어쨌든 고민정, 윤영찬 의원들에 대해서는 애정이 좀 깊겠죠. 본인이 상당히 아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덕담 수준이지 다른 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과잉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이제 그래도 재임 시절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깨끗한 정치를 했다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근데 그것도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근무했던 청와대 인사들이나 아니면 여권 인사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많아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서 원희룡 장관이 여야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서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민주당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거절 표시를 했습니다. 자, 원 장관이 이렇게 검증위원회 접근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백지화를 해놓고 사실은 그게 장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백지화를 슬그머니 다시 백지화하자고 일종의 이제 꼼수로 여야 무슨 검증위원, 노선검증위원회 이런 걸 내놨는데.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원 장관 이야기는 심상정 의원이 제안을 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건 전혀 다른 맥락이고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백지화에 대해 사과를 해야 돼요. 원 장관이. 네. 자기 멋대로 그렇게 국책 사업을 그렇게 백지화해서 지금 양평 국민들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이런 혼란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명백한 공개 사과를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강상면으로 변경된 대한 노선이 원 그 예타를 통과한 노선보다 합리적인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부부의 이해충돌 문제가 남습니다. 지가가 오르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땅을 팔아라.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검증위원회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심상정 의원이 얘기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뭐 보이콧 국정조사 안 하겠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저는 하게 돼 있다고 보고 안 하면 야당만 국정조사를 하는데 기관 증인들 출석 안 할 수 없어요. 원장관 포함해서. 다 고발됩니다. 출석 안 하거나 함부로 이걸 하면은. 예. 그리고 위증하면 다 고발됩니다. 마찬가지로. 때문에 물타기 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좀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이태원 참사 국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여당 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에 물타기 하러 들어간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노선검증위원회라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지금 논점은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 예타 통과안이 이른바 국토부 대안으로 변경이 됐는지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지 근거가 뭔지 이거를 밝혀내는 게 핵심인데 이제 와가지고 그 변경 과정이나 경위는 다 빼버리고 강상면 대안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검증해보자. 그런 논점을 이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은 지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남의 동네에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검증위원회 원장관이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국정조사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미 이렇게 봐야겠네요. 국정조사 수집 요구서 냈고요. 아하. 국정조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국정조사가 안 이루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왜요? 왜냐면 여당이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번 건까지 포함을 하면 국정조사 요구서가 5건 지금 제출돼 있거든요. 근데 한 건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었어요. 뭐였냐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이거는 의결을 했는데 안 이루어졌죠. 나머지는 지금 3개는 계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뭔가 실효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여당이 좀 미적거리고 참여 안 하는 국정조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들도 뭐 출석 그렇게 안 할 거고 그리고 국조에 출석을 안 했다고 그래서 뭐 고발 대상이긴 하지만 지난 뭐 헌정 그 해방 이후에 국조에 출석 안 했다, 뭐 상임위에 출석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뭐 벌을 받은 분들이 없어요. 뭐 벌금형 받은 분들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뭐 그게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출석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여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국정조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그건 옳지가 않아요. 무조건 국조도 하고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 그리고 야당의 의혹 제기가 있다면 당연히 의혹 해소하고 넘어가야죠. 네. 그냥 이런 식의 노선검증위원회 꾸리겠다는 얘기는 국조 요구를 좀 우리가 명피하려고 비켜가려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바로 같은데. 그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연을 해서 원장관을 직격 비판했습니다. 행정부가 할 일을 국회에 떠넘기는 꼼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장관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 경질할까요? 제가 유승민 의원하고도 잘 알고 원장관하고도 잘 알아가지고 네. 이건 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데 잘 아는 분들하고 뭐 네. 민감한 사안들이 많네요. 맞네요. 진짜. 근데 원장관이 계속 저 국토부 장관 안 하겠죠.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네.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할 테니까 경질 형태는 아니고 그냥 이번에 추석 이후라든지 하면 내년 연초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교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승민 전 의원은 방송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유승민 전 의원은 경질해야 된다.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당위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그렇게 하지는 경질될 않더라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판단이나 결정을 다 종합해 보면 네. 그런 경질을 할 가능성이 없고 원장관이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백지화까지 거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방어에 나서겠습니까? 네. 그거는 뭐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대통령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커서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저는 야당이 그냥 적당한 정치 공세하고 물러서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독 국조가 되더라도 국조를 관철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하도록 돼 있고요. 네. 그걸 여당이 보이콧하는 것 자체가 총선 앞두고 여론 악화예요. 그런 판단을 저는 내리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니 이게 이 문제에 대한 편견이 없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 네.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 줬으면 서울 좋겠어요. 양평강 고속도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당이 거부하면 결국에는 이 논란이나 의혹을 덮으려고 거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예.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지레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레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뭐 반드시 관철시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이 발언으로 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성철 소장이 폭탄 발언 제조기다. 주목받기 싫어요. 네, 엑스파일 이후에 최대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10월 퇴진, 김두관 등판 이거 어디에서 들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 민주당 쪽 진영에 계신 분들로부터 누구요? 들었고 그걸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네. 지금 뭐 그분들 만약 어느 정도만 얘기를 해도 누군지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말씀드리긴 어렵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상상은 자유다, 소설이다. 네. 이 소설 같은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럼 배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네. 비서실장이나 뭐 아니면 사무총장이 맞아요. 우리가 10월 달에 이재명 당대표 그만두게 할 거예요. 비대위 네. 꾸릴 거예요. 전당대회 할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개 평론가인 제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치권의 화두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자,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일각에서는 이재명 10월 퇴진 김두관 등판설을 이야기하면서 김두관 죽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책임을 지시고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김두관 의원은 오늘 아침에 인터뷰 나서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래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 인식이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계속 당대표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속적으로 높은데 네. 민주당이 대한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왜? 이재명 당대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있으면 내년 총선도 민주당 어렵겠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이재명 당대표 바로 당대표 그만둬야 되고요. 네. 민주당은 정말 야당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 진영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점 인식하에. 네. 그건 알겠는데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김두관 의원인 거죠?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있고 당내에 뭐 다른 정성호 의원도 있고 많은데. 이재명 당대표는 그만두더라도 공천권은 놓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김두관 의원에게는 약간 모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거의 아바타 형식이다. 어떤 네. 민주당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대리청정, 배후 조정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가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들끼리 작전을 짰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박원석 의원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이른바 장성철의 이 Y 파일은 신빙성이 있다 없다? 어쨌든 본인이 아니라고 나서서 얘기하는데 네. 뭐 김두관 의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네. 더 얘기해봐야 뭐 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신빙성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아니 이제 저거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저런 네. 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개 검토 시나리오 중에 하나. 이게 실제 유력한 대안이었다기보다도 뭐 그런 얘기들이야 정치권에서 늘상 있는 일 아닙니까? 네. 이런 시나리오 저런 계획 검토하던 중에 네. 그게 흘러나왔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러나 당사자가 완강이 아니라고 하고 네. 또 핵심 당직자들이 뭐 소설이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저거는 실현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장성철 소장 고발할까요? 에이, 뭐 저걸 가지고 고발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은 네. 당 안팎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지금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빠르면 9월 중에 날 수도 있고 늦어도 10월 중에 날 거다. 근데 만약 거기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명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선거 때 받은 보조금을 토해내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리더십을 계속 행사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의식 당연히 나올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쌍방울 사건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 증가예요. 이게 쌍방울 사건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소환도 좀 어려운 사건으로 보였는데 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있잖아요. 8월 8일 날 공판에 나와보면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뀌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복잡하게 또 흘러가는
내용들 어떻게 또 전개돼 나갈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